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장 그리디 월드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부분을 맡은 박성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전에 앞서 했던 거를 짧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짧게 리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얘기를 해볼 거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보는 정책 이터레이션과 가치 이터레이션의 개념이 뭔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계산하는 거의 한계와 이제 강화학습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2주 전에 했던 거를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해본 강화학습은 순차적 행동의 문제들을 푸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학습을 풀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순차적 행동 문제의 MDP를 정의를 먼저 했어야 됐어요. MDP는 이제 그 마커브라는 사람이 뭐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한 건데, 그 수학적으로 정의한 부분에 이제 변수가 이제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화 확률, 감가율, 정책 이 6개가 있어요. 이 6개의 변수들로 만든 이제 수학적 정의이고요. 이제 그 MDP를 정의를 하고 나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벨만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네, 벨만 방정식은 이제 저희가 가치 함수를 만드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가치 함수를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고 그 다음 함수와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변환하고. 그렇게 관계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벨만 방정식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벨만 방정식을 그 반복을 돌려가지고 최적의 벨만 방정식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최적의 가치 함수가 이제 최적 가치 함수고, 그 최적 가치 함수로 이제 찾는 게 이제 최적 정책입니다. 네, 최적 정책은 이제 최적의 가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되게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흔한 문제로, 대표적인 문제로 1로 만들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수 n이 존재할 때 그 n을 3으로 나눌 수 있고 2로 나눌 수 있고 또는 1로 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횟수가 하나씩 감소를 하는데, 하나씩 쓴다고 하는데, 그때 1로 만들려고 할 때 쓰는 횟수를 최소로 하는 연산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이라고 생각을 하면 8은 이제 2로 나누는 거 3번을 하면 가장 최소의 연산으로 1로 만들 수 있고, 9를 생각을 해보면 9는 2번 사용하면 3으로 2번 나누면 되니까 2라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처음에 풀려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숫자 n에 대해서 뭐 2를 나눠보거나 3을 나눠보거나 1을 빼보거나 하면서 다 비교를 해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수적인 시간 복잡도를 띠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뭔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해당 같은 문제를 이제 어떤 지점에서 살펴보면 n을 1로 만드는 최소 횟수는 이제 n-1이라는 값을 1로 만드는 최소 횟수에다가 한 번의 횟수를 더한 거, 그리고 n-2를 n 나누기 2를 1로 만드는 최소 횟수에다가 한 번의 횟수를 더한 거, 혹은 n 나누기 이거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n 나누기 3을 1로 만드는 최소 횟수에다가 한 번의 횟수를 더한 거, 이 세 개 중에 최소 횟수를 이쪽에 대입을 하면 그게 값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n이라는 숫자를 1로 만드는 최소 횟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 n이라는 값이 어디서부터 왔냐가 중요합니다. 그 어디서부터 왔냐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을 뺄 수 있으니까 그 1만큼 그 이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값이랑 2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2로 나눴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횟수랑
3으로 나눠볼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 횟수, 그 횟수에다가 1을 더한 것 중에 이 3개 중에 가장 최소값을 더하면 저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떤 형식으로 적용을 하냐면 이제 간단한 코드로 나타내면은 이 부분을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i가 현재 1부터 적용을 n까지 해보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비고의 n만큼의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코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제 점화식 또는 관계를 찾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다이나믹 프로그램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n번째라고 가정을 하고 그 n번째에 미칠 수 있는 이전의 영향들을 확인합니다. 보통 쉬운 문제들은 그 이전 단계 n-1번 단계일 수도 있지만 그게 범위가 될 수도 있고 띄어져 있는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확인을 해볼 수 없지만 그 n번째에 미치는 이전의 영향의 점화식을 찾거나 관계를 찾게 되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손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 순서로 반복적 해결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 n번에 대해서 풀 때 이 n번에 대해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n번을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문제 0번, 1번, 2번, 3번, 4번부터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예, 그 효과가 뭐냐면 이제 작은 문제들의 해답을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메모이제이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작은 문제들을 풀 때 이거를 또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계산했다면 그 계산을 다시 이용하는 겁니다. 네, 다시 재사용을 위해서 작은 문제 순서대로 반복적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효과를 통해 계산 속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단계에서 저희가 가치함수를 굳이 벨만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n번째가 있을 때 저희는 그 이전 단계나 이후 단계와 무조건 관계를 생각해봐서 이제 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식만 있으면 이제 코드 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정책 이터레이션과 가치 이터레이션 방법으로 나눠서 이제 순차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책 이터레이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가치 이터레이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벨만 최적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순차적인 행동 결정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고 쓰는 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식도 최적 방정식이 기대 방정식부터 나온 거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책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벨만 방정식에서 보셨던 이 파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파이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파이 이 부분이 이제 정책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해당 정책으로 이제 함수를 돌려봤을 때, 반복을 돌려봤을 때 이제 정책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함수로 정책을 평가를 하고 현재 이 함수를 한번 돌리는 거를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가를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반복적인 부분을 표시해놨고요. 시각적으로. 저거는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반복을 하겠냐에 따라서 임의로 정해질 수 있고, 정책을 이제 평가, 즉 함수를 돌리고 나면 그 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표현한 식이 이 형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볼 앞으로 모든 식은 상태 변화 확률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는 그 기대치 값이 무조건 1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리드 월드 부분에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이
가치 함수를 이 하나하나의 상태, 즉 격자가 하나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모든 상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 모든 상태에서 한 번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 평가를 한 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적용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면 평가를 여러 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책에서 나와 있는 안 보이네요. 네, 현재 책에 나와 있는 코드로 이제 돌려본 프로그램인데요. 네, 제가 직접 다 치지는 않았고. 최대화로. 네. 좀 보세요. 저렇게 안 되고 그럼. 네, 예. 이제 책에 있는 코드로 나와 있는 걸 이제 돌려본 건데요. 제가 직접 치지는 않았고 GitHub에 친절히 코드가 다 올려져 있어서 이제 좀 환경이나 이런 거 몇 개만 수정을 해서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여기 이밸류에이트 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각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 함수를 한 번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번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 쪽에 이제 보상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모 쪽은 보상이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빨간색 네모가 이제 에이전트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한 번 더 눌러보면 모든 이 상태의 가치 함수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업데이트 되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도 확인했듯이 먼저 여기 0.25부터 살펴보면 네, 여기 오른쪽에 1이고 아래쪽은 다 00이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확률을 초기값을 저희는 4분의 1로 해놨습니다. 정책을. 이 모든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전부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4분의 1로 확인해놨는데 4분의 1에다가 1을 이제 곱하고 여기다가 4분의 1에다가 0을 곱하고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확률에 대해서 다 곱해줘가지고 기대값을 계산을 해준 가치함수가 0.25가 되게 됩니다. 똑같이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다른 거에 대해서 모든 이제 상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한번 평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 현재 한 번 평가한 걸로 정책을 새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4분의 1이었지만 이 해당 스테이트로 살펴보면 한 번의 정책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오른쪽으로만 무조건 가는 정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현재 화살표에 있는 부분만 확률을 띄고 화살표가 2개면 확률이 0.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평가하고 정책을 발전하고 평가하고 정책을 발전하고 반복하게 되면 어느 특정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죠. 이때가 지금 최적인 상태입니다. 최적 정책을 저희가 찾은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저 에이전트를 이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확률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0.5, 0.5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랜덤으로 확률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민정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나 저쪽에 질문해서 나한테 질문해. 네. 이렇게 하면 네. 옵티멀 솔루션에 네. 도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시어럼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제 이거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몇 번 많이 해보면서 되게 제가 의심이 되게 많아서 아니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정답을 찾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 n번째 상황이 있을 때 그 n번째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n번째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다 고려를 하게 되면 그 n번째 상황은 확실하게 정의가 된 건데 이 이전 상황들도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 영향을 어떤 거에 받을지 아는 최소점까지 찾게 됩니다. 가장 작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찾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정답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아는 거지 이제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이런 부분을 이제 논문이나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정의한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죠. 전 직관적으로밖에 느끼지 못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여기로 갈 수 있는 최적 정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평가를 얼마나 돌리고 정책 발전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렴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 계속 평가를 진행하고 발전을 해도 이제 가치함수가 변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수렴하게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소수 둘째 줄까지밖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점근선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 수렴하게 된다면 그게 최적 정책을 찾은 거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책 발전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탐욕 정책 발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하는데 또 이게 컴퓨터 공학 중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거가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사실 배우는지도 모르고 쓰는 게 그리디 알고리즘인데 정말 이제 그 그리디라는 게 이제 탐욕적이고 좀 야만적이라는 뜻인데 바로 코앞에 이름만 쫓는 겁니다. 과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집어 먹어버리고 가장 좋은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걸 찾는 건데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빠릅니다. 왜냐면 코앞에 있는 자기 주위 근처에서만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거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은 로컬 답은 찾을 수 있어도 전체 글로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제가 이 방에 과자가 이제 여러 군데 있으면 이 방에서만 찾겠지 다른 방에 있는 진짜 맛있는 케이크는 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제 통해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 네, 저희는 이제 이 그리디 폴리시 임프루먼트라는 정책을 통해서 정책 발전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Q함수 현재의 상태에서 이제 4가지의 Q함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상하좌우로. 그 중에서 가장 가치함수, 값이 큰 Q함수를 선택을 할 겁니다. Q함수는 이제 가치함수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만 더 추가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탐욕 정책으로 얻은 새로운 정책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아규먼트 맥스인지 아그 맥스인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그 맥스 A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최대값을 방출할 수 있는 행동 A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정책 이터레이션은 정책 평가를 하고 정책 발전을 하고 정책 평가랑 발전은 독립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치 이터레이션은 저희가 벨만 기대 방정식으로 평가를 한 것과 달리 벨만 최적 방정식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평가를 쭉 진행하고
발전을 시킨 게 아니고 평가를 처음에 한 번 할 때 상하 좌우 중에 어떤 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택하는 겁니다. 최적 방정식은 이제 이미 어떤 길이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이제 형택의 정책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행동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함수만 업데이트를 계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함수가 가치함수만 업데이트 되지만 정책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되고 가치함수만 업데이트 되지만 그 가치함수에 내재적으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길은 딱 한 가지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가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푸는 거의 한계를 볼 건데요. 그 전에 가치 이터레이션 한 것도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게 가치 이터레이션으로 돌려본 순차적 문제 해결을 이제 GUI로 표현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제 여기 calculate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최적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아까는 여기 뭐 0.25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처음에 초과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0.25라는 값이 나왔지만 기대값으로 현재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했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최적 방정식을 통해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함수가 1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산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최적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가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찾네요. 근데 이게 계산을 몇 번 안 하고 한번 찾아보면 잘 못 찾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충분한 이제 평가, 충분하게 그 반복을 돌려줘야 된다는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얼만큼 내가 가치함수를 돌려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얼만큼 돌려볼 수 있는지 되게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딱 눈으로도 보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만에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총 6번은 적어도 6번은 가치함수를 돌려줘야 수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을 가야 이 최종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사람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6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최소 6번을 calculate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쉬운 문제니까 바로 알겠지만 더 큰 문제면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계는 계산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알고리즘 문제의 범위 내에서는 다이내믹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었지만 이제 강화학습이나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 복잡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상태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세제곱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상태가 이제 5 곱하기 5면 25개가 있다면 그 25개에 대해서 몇 번의 정책이 이루어질지, 몇 번의 평가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번이라고 계산해줬고 또 정책이 몇 개일지 모르기 때문에 상태마다 행동이 다 4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너뛰는 이제 행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 n개까지 이 상태만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그걸 다 해서 세제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책에서는 말을 안 해줘가지고. 그리고 또 차원의 저주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상태의 차원이 하나씩 증가하게 되면 이제 상태가 5 곱하기 5에서 5 곱하기 5 계속 지수적으로 증가하면 계산할 양이 또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든 보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상태 변화 확률이 이제 무조건 상태가 변환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정보를 아는 게 엄청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세 가지의 한계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순차적 문제 행동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어본 거지 강화학습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 이 이후에는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